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험하구나라는 걸 자주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스토킹 살인 사건. 예전에는 스토킹이란 단어도 없었고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한쪽이 좀 과하게 군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 여자가 보는 눈이 없네. 그런 남자를 애초에 안 만나면 되잖아.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왜곡된 사랑을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줍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되고 또 영원하다고 믿고 있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별을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스토킹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킹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모돼 상대방을 괴롭히고 괴롭히다 못해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말죠. 저는 스토킹이란 말만 들어도 아직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습니다. 저 또한 너무너무 예쁜 사랑을 했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사랑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지 구분하게 되죠. 하지만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은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아주 낡은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늘 꼬질꼬질한 모습이라 또래 친구들이 막 놀려대곤 했죠. 야, 너 거지지? 왜 가까이 가니까 완전 똥냄새 난다. 야, 거지? 우리가 좀 씻겨줄까? 하지마. 야, 잡어. 우리가 홀딱 벗겨서 씻겨주자. 야, 뭐하는 짓이야? 너네 선생님한테 이른다. 일러라 일러. 하나도 안 무섭다메롱. 그럼 우리 아빠한테 일러볼까? 야, 가자. 왜? 자기 아빠가 뭔데? 나도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다. 야, 쟤네 아빠 경찰이야. 빨리 가자, 빨리. 아빠가 경찰이다 보니 아이들이 절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아빠 덕을 아주 톡톡히 봤죠. 그런데 친구한테 이렇게 써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 피나. 나도. 아프잖아. 이리 손 줘봐. 괜찮다고. 집에 가서 그럼 꼭 약 발라? 그리고 앞으로 쟤네 너 괴롭히지 못할 거야. 상관하지 마. 나는 진영이야. 너 전화 갔지? 이름이 뭐야? 그 아이는 제가 이름을 묻자마자 도망가 버렸고 저는 그 남자아이가 왠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빠, 우리 학교에 어떤 애가 전학을 왔는데 좀 이상해. 뭐가? 옷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얼굴에 상처도 되게 많아. 그리고 저번에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도와줬는데 오히려 화내고. 이상해 진짜. 윗마을 판잣집에 누가 새 들어왔다던데 걔인가 보다. 서울서 왔다고 하던데. 근데 얼굴에 매일 멍이 들어서 온다고? 응,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영희가 그 친구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아니야. 맞구만 뭘. 아니야, 아니라고. 솔직히 철수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철수를 놀려대도 전 이상하게 철수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 아이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알고 싶었다고 할까요? 전 철수가 뿌리치려 해도 철수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너 집에 안 가고 뭐해? 신경 쓰지 말고 너 가던 길 가. 에이, 내가 동네 구경시켜줄까? 너 서울에서 왔다며? 나 서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바보, 서울도 모르냐? 야, 서울 안 가보면 다 바보냐? 너 왜 웃어? 서울도 안 가본 바보. 치, 야, 너 가만히 안 둬? 저는 저를 놀리는 철수를 따라 온 동네를 쫓아다녔고 의도치 않게 철수에게 온 동네를 구경시켜주고 말았죠. 해질녘, 저는 철수랑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억새밭으로 갔습니다. 가을이면 늘 보는 억새밭이지만 전 아직도 가을이 되면 그 옛날 그 억새밭이 생각이 나곤 하거든요. 분위기 탓일까요? 억새밭에서 저는 철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너네 아빠는 엄청 너한테 잘해주지? 당연히 아빠니까 딸한테 잘해주지. 그건 왜 물어? 그런 집 보면 부러워. 왜? 너네 아버지는 너한테 안 그러셔? 매일 술 먹고 매일 엄마 때리고 엄마 못 때리게 하려고 생긴 멍이야. 엄마를 지켜야 하니까 엄마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어. 철수야. 아빠 피해서 여기로 온 거야. 전학만 한 5번, 6번 했을걸. 근데 시골은 처음이야. 너 같은 친구도 처음이고. 그럼 우리 친구 된 거야?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동네 사니까 친구지 뭐. 알았어. 오늘부터 우리 친구다. 친구니까 이제 나 놀리지 마. 알았지? 그건 약속 못 하겠어. 너 놀리면 너무 재미있거든. 너 진짜 혼나볼래? 아이고 무서워라. 난 도망가야겠네. 야, 너 진짜 자꾸 이럴래? 우리는 그렇게 투닥투닥거리며 친구가 됐습니다. 철수는 요즘 말로 츤데레 같았죠. 걱정 안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몰래 와서 도와줬고 저는 그런 철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철수가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했죠. 박철수, 박철수 오늘 안 왔어? 네, 안 왔어요. 철수 왜 안 온지 아는 사람? 영희가 알걸요. 둘이 사귄대요. 야, 너 죽을래? 어허, 조용조용. 영희야, 이따가 교무실로 좀 와. 선생님은 철수 집에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하셨고 혹시 철수네 집에 가게 되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철수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수네 집은 동네에서도 산동네에 속하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춥던지 눈이 와서 동네를 오르면서도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철수가 걱정돼서 아픈 줄도 모르고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아무도 없나?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술에 취한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아이, 누군데 그 새끼를 찾아? 어? 너 누구야?
철수 친구인데요. 친구? 그놈이 친구가 있다고? 아, 참 세상 살도 별꼴 다 보네. 아, 너 집 잘못 찾아온 것 같다. 그 호로 자식이 너랑 친구라고? 말 되는 소리 좀 해라. 꺼져. 아, 철수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철수 좀 보게 해주세요. 안 꺼져. 술 취한 아저씨는 바로 철수 아빠였습니다. 아저씨가 술병을 들고 때리려고 한 순간 갑자기 철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마. 이 자식 아직도 덜 맞은 이거 안 나. 내 친구야, 하지 말라고. 이것들이 둘 다 돌았나. 잘됐다. 오늘 안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손이 근질근질하던 참인데 오늘 매 타적 좀 하자. 이리 와. 철수와 저는 아저씨에게 끌려갔고 그때 철수는 마당에 있던 눈을 아저씨에게 뿌리고 제 손을 잡고 도망을 갔습니다. 야, 이것들이 거기 안 서. 영희야, 빨리. 저는 그 산비탈길을 철수와 정신없이 내려왔고 마을 슈퍼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너 괜찮아? 무릎 다쳤네. 숨차. 이거? 아까 너희 집 올라가다가 미끄러워서. 괜찮아. 근데 너 얼굴이. 맨날 있는 일인데 뭐. 철수야. 엄마랑 정말 꼭꼭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찾아냈더라고. 오늘 그것 때문에 또 엄마랑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 인간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죽일 거야. 전 정말 철수의 말을 듣고 어린 마음인데도 가슴이 메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죠. 결국 제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오직 아빠뿐이었습니다. 영희야, 너 괜찮아? 거길 왜 가, 네가? 아빠, 철수가 너무 불쌍해. 아빠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다신 그 집에 가지 마. 아빠가 그랬잖아.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거라고. 그리고 철수는 내 친구야. 난 친구를 버릴 수 없어. 아빠, 철수 좀 살려주면 안 돼? 철수 아빠 때문에 또 도망간대. 어떡해 아빠. 영희야. 아빠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한 후 철수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었고 아빠는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한동안 철수는 아픈 엄마를 돌봐야 한다며 저랑 만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아빠 왔다. 다녀오셨어요? 우리 딸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냥 그래요. 혹시 철수 때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이야기 안 해줘야겠다. 뭘요? 철수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뭔데요? 하여튼 딸 키워봤자 소용없어. 철수의 철자만 들어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아빠는 철수 아빠와 철수를 분리시킬 방법이 없나 찾다가 철수 아빠를 뒷조사했고 철수 아빠가 불법 도박의 절도, 상해 등 사고를 좀 많이 친 전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큰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됐는데 그 사건으로 감옥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철수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건 안타까웠지만 이제 철수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철수에게 갔죠. 철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철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영희야,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누가 또 너 놀렸어? 아니. 그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울어? 너한테 기쁜 소식 전한다는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났어. 나한테 기쁜 소식? 무슨... 너 이제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랑 헤어지지 않아도 돼. 저는 철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철수는 너무 고맙다며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했죠. 철수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행복해진 것 같았습니다. 철수네 집은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집을 리모델링했고 철수 엄마는 지원금으로 병원에 다니며 건강을 회복하게 됐죠. 그리고 철수 또한 저소득층 지원금을 받아 교육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영희야, 이게 뭐야? 목걸이. 목걸이? 상자를 열어보니 네잎클로버가 코팅된 펜던트가 있는 목걸이였습니다. 우와, 이거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좀 예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나는 너무 예쁜데? 이번에 우리 엄마랑 나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한테 너무 고맙다고 엄마 몸이 좀 나으면 맛있는 거 해준다고 우리 집에 초대한대. 우리 엄마 맛있는 거 엄청 잘하거든. 나야 좋지. 네잎클로버 찾기가 힘들잖아. 여기 이사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가 너한테 목걸이 선물해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네잎클로버가 내 눈에 딱 보이는 거야. 진짜 신기했어. 고마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평생 친하게 지내자. 이제 너 안 놀릴게. 정말이지? 응,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고 초중 고등학교 시절을 늘 함께 보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우리 둘은 같은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철수는 건축공학과, 저는 식품조리학과를 택했죠. 너 나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야? 무슨 소리야? 네가 날 쫓아다닌 거잖아. 에이, 네가 나 쫓아서 이 대학 온 거 알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야! 하여튼 너 놀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나 수업 들으러 간다. 아 참, 우리 동아리방에서 5시 알지? 몰라. 이따 봐. 정말 매일매일 붙어 있어도 늘 좋았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 둘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이 찾아오고야 만 겁니다. 어딜 데리고 가는 거야? 아이, 그냥 따라와. 여자애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또 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글쎄. 저는 철수를 따라 학교 강당으로 향했고 철수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말로 하기 귀찮아서. 강당 칠판에는 오색 풍선과 진영이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장미꽃 한 다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영이,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이제부터 나랑 사귀자. 뭐? 사람 부끄럽게 예스 아니면 너 둘 중 하나 말해.
철수야.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야 돼. 아니면 나 그냥 간다. 하나, 둘. 예스, 예스, 예스. 영희야. 철수야. 우리는 그렇게 8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철수도 건축회사에 들어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첫 월급날, 철수는 제게 또 한 번의 고백을 했죠. 영희야, 우리 맨날 이렇게 만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렇잖아. 맨날 만나서 돈 쓰지 친구들도 잘 못 만나지. 전 그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은 다 변한다던데 철수도 이제 저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한마디 받아쳤죠. 그래, 그렇긴 해. 비효율적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지. 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정말? 그래, 나도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 평생 너랑 있으란 법도 없고. 왜 그런 법이 없어? 뭐? 그냥 우리가 같이 살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뭐라고? 철수는 늘 이렇게 저를 예상치 못하는 순간 감동시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재차 물었습니다. 같이 살자니 무슨 말이야? 너랑 살고 싶다고. 아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 바보야. 철수는 저에게 작은 실반지를 줬고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철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이라 양가 집안에서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수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생기면 꼭 너 같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언감생심. 영희가 이 못난 집안의 며느리가 될 리가 없지 했는데, 아유, 네가 우리 며느리가 되다니 너무 고맙다 영희야. 아유, 우리 복덩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줌마, 아니 어머님, 제가 더 감사드리죠. 절 늘 딸처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한 가족이 되면 제가 더 잘할게요. 철수는 절 신부로 맞이하는 것에 너무 기뻐했고 저에게 잊지 못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널 지킬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말이야. 그런 무서운 말을 왜 해? 그만큼 널 사랑한다는 거지. 나도 철수 너를, 아니,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또 사랑할 거야. 영희야, 내 신부가 돼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 잘할게. 그렇게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모두 웃는 모습이었지만 단 한 사람,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빠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빠. 아유, 눈에 뭐가 들어갔나? 아빠 자주 올게요. 나 간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 남편 잘 모셔야지. 뭐하러 친정에 자주 와? 아빠, 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늘 곁에 있던 자식이 이제 어른이 돼 또 다른 가족을 이룬다는 거. 저도 같은 부모 입장이지만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아마 친정 아버지도 그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축 사무실에 다니다 현장 감독으로 승진했고 매달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남편 얼굴을 두어 번 볼까 말까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면
저희는 다시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아, 자기야, 나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럼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 조금만 기다리자. 사무실 복귀하면 이제 매일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 응, 괜찮아. 당신 사진 늘 옆에 두고 자니까 당신이 늘 곁에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이쁜 마누라. 그렇게 남편이 일터로 가면 전 내색하진 않았지만 보내기 싫은 만큼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신혼인데 혼자 사는 것이 좀 무섭고 쓸쓸하기도 했죠. 그래서 전 늘 남편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친정도 멀고 시댁도 멀어서 신혼 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고민한 끝에 헬스장에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남편에게 예쁜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운동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아, 네. 지금도 몸매 좋으신데.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살들이 많아요. 여기 다니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저도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 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같은 동네 주민끼리 통성명이나 할까요? 저 백주 아파트 살아요. 박진식입니다. 저도 거기 사는데. 그래요? 아니, 이런 우연이. 저는 진영이에요. 전 결혼은 했지만 운동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운동을 하면서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운동을 마치고 차도 마셨죠. 영희 씨는 외롭지 않아요? 안 외롭다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오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남편분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부부가 됐어요. 어떨 때 보면 형제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남편분이 부럽네요. 네? 영희 씨 같은 아내를 둬서 부럽다고요. 전 순간 설레이긴 했지만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고 그 남자의 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 앞에 매일 장미꽃이 배달이 됐죠. 그리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 매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엔젤. 남편이 보낸 건가 하고 생각했고 남편이 오면 물어봐야겠다고 했죠. 꽃다발 선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고 전 남편이 온 날 물어봤죠. 난 너무 좋은데 저런데 돈 안 써도 돼. 뭐가? 저기 꽃 말이야. 저거? 저게 왜? 자기가 매일 보내잖아.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이제 또 놀릴래? 영희야, 나 정말 아니야. 누가 너한테 이런 걸... 전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아니면 누가 이 꽃다발을 보내고 저에게 사랑을 말했는지. 남편은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지 며칠 밤을 새워 지켜봤고 꽃다발을 보낸 사람은 절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꽃다발을 안 보내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꽃을 매일 보낸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근데 이 꽃다발이 선생님을 때린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 않나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매일 꽃다발을 보내는데 이건 누가 제 아내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저희도 순찰을 그쪽으로 더 강화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만 귀가하세요. 지금으로선 저희가 해드릴 게 없어요.
아파트 CCTV도 아무런 명분 없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뭐 그렇다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만약 내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각오해. 여보. 저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순찰 자주 돌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문에다가 자물쇠를 6개나 달고 보안장치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전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장인 장모님한테 가 있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참. 나는 장인어른 보면서 경찰 참 존경했는데 다 장인어른 같지 않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난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지. 아빠는 당신을 많이 아껴서 그랬지. 그리고 나 친정에 못 가. 왜? 장모님이랑 싸웠어? 아니, 친정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뭐? 산부인과? 나 아기 가진 것 같아. 정말이야? 와, 나 아빠가 되는 거야? 응. 남편은 저를 번쩍 안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남편에겐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시골이라 산부인과가 없네. 장모님이 오시면 안 될까? 아니면 우리 엄마 오라고 할까? 아직 초기라 괜찮아. 내가 힘들면 부를게. 그리고 당신이 저렇게 문에다가 철통 보안을 해놓고 가니 도둑이 왔다가도 도망가겠다. 너무 걱정 마. 그리고 이제 꽃다발 오지도 않잖아. 그래도 문 꼭 잠그고 당분간 외출은 자제해. 알겠지? 영희야, 난 정말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우리 아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만들 거야. 당신은 그럴 거라 믿어. 근데 또 꽃다발 오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알았어. 저는 남편과 함께 그 길로 산부인과를 갔고 임신 3주 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기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공주님 원하세요? 왕자님 원하세요? 사실 전 딸이 좋아요. 물론 아들도 좋고요. 와이프랑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어머, 애처가시네. 아기도 착상이 잘 됐고, 지금으로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게 앞으로 할 일이세요. 아셨죠? 네. 남편은 저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작업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가기 싫다.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해. 알겠지? 귀에 닦지 않겠다.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 나도. 남편이 떠나고 전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다니던 헬스장부터 그만둬야 했죠. 임신부에겐 너무 무리한 운동이었거든요. 우와, 임신이라니 축하드려요. 아쉽지만 보내드려야겠네요. 저희 산후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다시 꼭 만나요. 네, 그럴게요. 전 그렇게 관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저는 임신해서 괜히 예민해졌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챙겨온 운동 가방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영희씨, 왜 이렇게 놀라요? 아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셔서. 이거 가져가야죠. 그가 내민 것은 제 운동화였습니다. 축하해요, 아기 가진 거. 감사해요.
이제 영희 씨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임신 축하 파티나 할까요? 네? 우리 둘이요? 전 자기가 뭔데 제 임신 축하 파티를 해주나 좀 의아했습니다. 그 남잔 제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까 관장님이 축하해주고 싶다고 그러셔서 셋이서 밥 먹자고요. 괜찮죠? 네, 그래요. 전 남편이 없을 땐 헬스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남자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았기 때문에 밥을 한번 사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밥 먹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관장님과 셋이서 본다고 하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약속 장소에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고급 일식집이었는데 룸으로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고 거기엔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관장님은 아직 안 오셨나 봐요? 그러게요. 우리 먼저 식사할까요?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관장님 오시면... 아까 좀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먼저 먹고 있으래요. 전 그 남자의 말을 믿고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느 날과 다르게 제가 밥 먹는 걸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자꾸 보시길래. 아니요. 그럼 왜... 난 영희 씨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네? 당신 임신 소식 듣고 정말 기뻤어요.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요. 뭐라고요? 차도 마시고, 서로 마음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 내 꽃도 받았잖아요. 난 당신이 거절 안 하길래 내 마음을 받아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보낸 거라고요? 알면서 왜 모른 척해요? 당연히 영희 씨한테 꽃 보낼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관장님은 나중에 뵙는다고 전해주세요. 전 먼저 갈게요. 어딜 가? 너 나한테 꼬리 쳤잖아. 남자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저를 끌어안고 키스를 마구 해댔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거부했고 그 남자의 입술을 꽉 하고 깨물었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 종업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떨려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죠. 그때 그 남자는 경찰에게 연행되면서 저한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히 네가 꼬리 쳤잖아. 너 불륜녀인 거 온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뱃속에 네 아이, 그 아이 내 아이야. 내가 꼭 찾아갈 거야. 네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라고. 조용히 해. 빨리 연행해. 뭐해? 너무 무서웠습니다. 편한 사이라고 생각했고 차를 몇 번 마신 것뿐인데 사랑이라뇨.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왔죠. 영희야, 괜찮아?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괜찮아. 이제 내가 왔잖아. 괜찮아. 당신 말 들을 걸. 그 사람이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미친놈이야.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해. 이제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넌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남편은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당분간 제 옆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만류했지만 남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2달간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옆에서 지켜준 덕분에 많이 안정이 됐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달 더 쓰려고 했는데.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야? 회사. 박 과장이 사직서를 냈다네. 그래서 지금 현장을 담당할 사람이 없대. 그럼 가봐야지. 한 달은 더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잘리면 아기랑 나랑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고? 당신 이제 가장이야. 난 엄마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맡은 일을 해야지. 그렇지? 영희야. 어머. 자기야, 배 만져봐. 빨리. 우와, 움직여. 우리 꼬물이가 움직여. 그치? 봐봐. 꼬물이도 아빠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일하러 가세요 그러잖아. 꼬물이랑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테니 얼른 가세요. 응? 남편은 밀린 일 때문인지 한 계절이 지나도록 집에 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제 배는 불러왔고 어느덧 출산일이 다가왔죠. 영희야, 나야. 지금 어디야? 제주도.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집으로 갈 거야. 너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옆에서 챙겨준다는데 난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이제 제주도 일만 마치면 본사로 복귀하잖아.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그래, 우리 일주일만 참자. 영희야. 응? 난 널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널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늘 달콤했던 남편의 사랑 고백은 그날따라 왠지 슬프게 들렸습니다. 전 전화를 끊고 한 달 뒤 태어날 아기 용품들을 정리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뭔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전 이상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박철수 씨 아내분 되시죠? 네. 여기 병원인데요. 남편분이 2시간 전에 추락사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안 돼. 남편이 죽다니. 오전에 통화했던 남편이 죽다니. 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전 양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고 배를 부여잡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혈이 일어났고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영희야, 아가 정신이 좀 드니? 어머니, 아기는요? 그리고 철수 씨는요? 아기는 아주 건강하다. 그리고 철수는... 제가 눈을 떴을 때 어머니 머리엔 하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하혈을 했고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동안 아이는 출산일보다 일찍 태어났고 아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전 태어난 아기를 보며 엄마라면 웃어줘야 하는데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이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하늘이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 건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는 강해야 하니까. 전 하늘에 간 남편 몫까지 우리 딸에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작은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컸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에게 아빠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아빠 사진을 집안 곳곳에 놔두었죠. 엄마, 오늘이면 벌써 500장이야. 아빠를 유치원 때부터 그렸으니까 나 대단하지. 그래,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런데 왜 맨날 아빠를 그려? 엄마도 그려주면 안 돼? 엄마는 내 옆에 살아있잖아. 근데 아빠는 내 옆에 없어. 그렇지만 아빠를 그리면 항상 아빠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져. 그림을 그리면 아빠가 꼭 나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빠 얼굴 눈 감고도 그린다니까. 그래, 우리 사랑이가 이렇게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도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실 거야. 딸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밝고 명랑하게 성장했고 하늘에 있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컸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전 매일 남편을 그리워했죠. 오랜만에 한가한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이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누구세요? 전 아무런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전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을 보고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말이 되나?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남편이 떡 하고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보, 영희야. 아빠? 그래, 아빠야.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가라고 밀어냈습니다. 나가요, 당장! 영희야, 나야 철수, 당신 남편. 우리 남편은 죽었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지난 15년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죽었던 남편이 살아오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을 만날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겠다고 기도했었죠. 그런 제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당신 맞아? 정말 박철수 맞아? 그래, 나 맞아.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박철수. 1시간 넘게 현관 앞에서 둘이 부여잡고 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딸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친정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죽었다 살아온 사이를 보더니 말문이 막히셨죠. 자네 진짜 박서방 맞나? 맞아? 네, 장인어른. 어렸을 때부터 절 아들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저 철수예요. 아이고, 맞네, 맞아. 아이고,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왔나? 아이고. 전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남편은 15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큰 빚을 졌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올까봐 매일매일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 직원과 옷이 바뀌었고 옷이 바뀐 걸 그 직원이 추락사한 후 알게 됐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은 옷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보고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실을 알자마자 그 길로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을 쳤고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고 했죠. 그러면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가족이 왜 있는데? 당신 그렇게 무심한 사람이었어? 15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했어. 그리고 당신이랑 사랑이한테 돌아갈 날만 기다렸어. 그날이 이제 온 거야, 영희야.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서울로 올라오셨고 아들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전 하느님께 너무 감사했죠. 기적을 제게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15년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이랑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 저희와 함께 사셨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이 돌아온 걸 기뻐했지만 왠지 모르게 딸아이는 아빠를 볼 때마다 대면대면했죠. 전 아이가 사춘기이기도 하고 죽었던 아빠가 살아 들어온 것에 대해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랑아, 네가 매일 그리워하던 아빠가 오셨어. 기적 같은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지. 하지만 엄마는 네가 많이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해. 엄만 이해해. 엄마, 응? 나도 아빠가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쁠까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진짜 아빠가 우리 곁에 오셨고, 근데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아빠가 아니라니. 난 거의 매일 아빠를 그렸어. 그때 그랬잖아. 난 눈 감고도 아빠를 그린다고. 아빠 얼굴에 모든 것을 다 알아. 아빠의 작은 점까지도.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빠는 내가 아는 아빠가 아니야. 전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정말 유치원 때부터 아빠만 그렸습니다. 아빠의 외모에 대해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딸아이의 말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 봐봐. 아빠는 웃을 때 항상 보조개가 생겨. 그리고 여기. 아빠가 엄마를 쳐다볼 때 귀 밑에 점 보여? 근데 저 아저씨는 보조개도 점도 없어. 내가 수없이 확인했어. 정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겨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늘 남편의 웃는 모습이 좋았고 남편은 보조개를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 같다고 했죠. 전 그날 밤 잠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웃지 않아서 보조개는 알 수 없었지만 딸아이가 말한 사진에 있는 귀 밑에 점은 없었습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점은 제거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말이죠. 전 남편이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남편이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일찍 일어났네? 우리 집에 오니까 정말 매일매일 꿀잠이야. 당신도 그렇지? 저를 보며 웃는 남편의 얼굴을 정말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서 웃고 있는 이 남자는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미리 준비했던 망치를 꺼내 남편의 얼굴을 때렸고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누구야? 누구냐고? 당신 남편이지 누구긴 누구야? 거짓말 하지 마. 이 미친놈. 전 아이와 시어머니를 깨워 도망을 치려고 했고 그 남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저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야, 살아 돌아온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남편을 때려. 엄마, 무서워. 아니, 저놈 누구냐? 사랑의 애미야. 한 발짝만 가까이 와봐. 죽여버릴 거야. 딸과 시어머니를 해치려는 그 남자에게 다시 망치를 던졌고 전 필사적으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게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군지, 전 정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전 경찰 수사를 통해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15년 전 스토킹했던 그 남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토록 시어머니와 남편을 괴롭혔던 시아버지가 낳은 의붓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한동안 정신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전 정말 혼이 나간 채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기억이 15년 뒤에 다시 찾아오다니.
전 15년 전 남편이 스토커로부터 절 지키려 했던 것처럼 딸아이를 잃을 것만 같아 매일 두려웠습니다.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깨어나시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희야, 우리 철수의 형제지 않니? 우리 용서해주자. 철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주자.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남자는 우리 속이고 우리 가족을 해치려던 사람이에요. 제발, 응?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정말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 가서 그 사기꾼을 데리고 나왔고 전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영희 씨 되시죠? 네. 몇 달 전 남편을 사칭했던 남자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인간 소식은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네네. 근데 그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전 그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며 아들처럼 거두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다뇨. 그런데 사망 장소를 듣고 전 더 놀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옛날 집이었다는 겁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시어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집안 청소를 하고 계셨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지. 근데 그 벌이 때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단다. 그럼 다시 제대로 벌을 받아야지.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말이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돌아가신 시아버지 산소로 데려갔고 옛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 남자를 방에 가둔 뒤 불을 질렀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야 했던 시어머니. 어머님은 대를 이은 이 질긴 낙연을 어머님 스스로 끊으신 겁니다. 1년 후 저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16년이 지난 뒤 그제서야 전 남편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이제 진짜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야 해. 그날 딸아이는 우리 세 가족을 그려서 납골함에 넣었습니다. 진짜 이제 세 가족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말합니다.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이를 떠나보냈지만 원치 않았던 상처를 다시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떠나간 이를 그리워한다면 다시 살아온다는 기도보단 그 사람이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